자, 영어 정리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보험의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자,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자, 또는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자, 부대시설 등, 자, 얘는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이 뭐야? 바로 이 의미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이 뭐야?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 지금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는 목적물이 뭐야?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상, 자, 또는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물이 뭐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 뭘 보험에 가입을 한번 해볼까요? 포도를 한번 보험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포도 있죠. 자, 포도를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포도 과실, 포도 과일 있잖아요. 포도 과일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포도 과실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포도 과실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포도 나무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해서요?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포도 나무가 동해로 인해서 얼어서 고사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포도 나무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도와 포도 있죠. 자, 얘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자, 이에 이렇게 설치한 애들이 있죠. 이에 설치한 애들. 얘들이 뭐냐면 비를 막아주는 시설이에요. 비를. 그래서 비를 막아주는 시설이라고 표현해서 얘를 비가림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포도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자, 포도 과실의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받고 싶어. 포도 나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 보상받을 거야. 비가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보험의 보장을 받고 싶어 해서 이 세 개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목적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목적. 보험에 가입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 자, 여기 농작물의 과실도 보험에 가입하죠. 나무도 보험에 가입하죠. 그리고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자, 이 애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자, 봐보시면 자, 제가 지금 어디에서 참외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참외를 어디서 재배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참외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우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우스를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농업용 시설물. 이 하우스 안에서 지금 뭘 재배하고 있어요? 참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뭐 참외를 재배한다든가 오이를 재배한다든가 또는 토마토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즉 참외를 재배할 수 있고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고 오이를 재배할 수 있고 가지를 재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잘 자라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 뭐예요? 따뜻하게 난방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런 각종 시설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대시설. 자, 부대시설이라는 게 뭐라고요? 부대시설이라는 게 뭣도 하고요. 부대시설이라는 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부대시설이라는 게 환기도 하고 여기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자 환기도 하고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뭣도 하고 환기도 하고 급수도 하고 그 다음에 보온도 하고 그 다음에 난방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을 우리가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죠. 해서 이 농업용 시설물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부대시설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 참외, 오이, 가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하우스 안에서 재배한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시설 안에서 재배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뭐 이 애들도 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야. 즉 보험에 가입하는 종류 다양하겠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모두 다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보시면 여기에서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도 보험에 가입해. 부대시설도 보험에 가입해. 그래 등이잖아요. 등. 이 등에는 다양한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시설 작물도 보험에 가입해. 버섯도 보험에 가입해. 이런 각종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 각각의 그 애들 대상을 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표현하더라.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개념 볼게요. 농지.
자, 농지, 여기 농지. 농지는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이에요.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 이게 중요합니다. 한 덩어리. 특히 한 덩어리. 자, 필지와는 관계없이. 자, 이 말도 문구가 중요합니다.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이더라. 자, 여기까지 끊어요. 그리고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 있고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겠죠. 지금 제가 마늘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마늘을 재배하고 있어요.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냐면 자, 여기가 마늘 5,000제곱미터에서 무슨 마늘을 의성 마늘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뚝이 있어요. 뚝. 이렇게 경계가 있다는 게 경계가 있어요. 경계. 자, 안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필지 있잖아요. 번지. 자, 지덕도에 필지를 확인했더니 자, 이 정도 면적에 여기 3,000제곱미터는 뭘로 101번지예요. 101번지. 그리고 2,000제곱미터는 100번지입니다. 분명 필지는 두 개잖아요. 필지는 두 개인데 얘는 중간에 이런 경계가 없이 그냥 얘가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토지 하나라 이 말이야. 토지 하나. 한 덩어리. 자, 이랬을 경우에 나는 보험에 몇 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냐면 보험에 한 건으로 가입을 해요.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지라고 표현해. 농지. 그럼 여기는 분명 필지는 두 개죠. 근데 필지는 두 개이지만 얘는 우리가 몇 개의 농지로 보는 거냐면 1개의 농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개의 농지로 봐서 1농지로 봐서 보험 가입도 한 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농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필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그 말이에요. 필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 즉 뭘로 가입한다고요? 농지로.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하나의 농지가 지금 H죠.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 있고 자 이거예요. 즉 필지는 분명히 두 개잖아요. 근데 얘는 농지는 한 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자, 여기 면적이 10,000제곱미터입니다. 10,000제곱미터. 그리고 얘는 필지는 딱 한 개예요. 필지는 얘가 뭐가 돼 있냐면 자, 무슨 리에 100번지예요. 얘가 100번지. 즉 100번지인데 면적이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계약자가 얘를 통으로 한 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작물을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계약자는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뚝을 쌌어요. 뚝을. 즉 경계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경계를 설치했어요. 또 여기도 경계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즉 경계를 여기다 뚝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경계를 설치를 해서 자 여기가 5,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이렇게 경계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그랬죠. 우리는 보험의 가입 단위는 뭐예요?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덩어리 개념. 필지와는 관계없이 덩어리. 이 경계가 된 덩어리.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얘가 한 개의 농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의 농지. 그리고 또 얘도 하나의 농지가 되는 겁니다. 또 얘도 하나의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분명히 필지는 한 개죠. 근데 농지 수는 몇 개가 농지가 되냐면 3개 농지가 되는 거예요. 3개 농지. 그래서 보험 가입도 얘는 몇 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냐면 3건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필지는 한 개입니다. 그런데 농지는 몇 개다? 3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뭘 아는 거냐면 농지에 대한 정의를 보는 거예요. 농지. 그럼 농지에 대한 정의는 결론은 뭐다?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 개념. 필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이 경계로 구성된 하나의 덩어리 개념을 갖다가 용어를 농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 가입을 무슨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냐면 바로 농지 단위로
농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저희가 지금 농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과다, 포도다, 복숭아다 얘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가 이 안에 지금 여기 안에 포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포도가.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농지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포도는 과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또 반면에 얘가 마늘이 심어져 있는데 얘를 갖다가 마늘 과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마늘은 뭐라고 표현해요? 마늘 농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농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 논작물하고요. 논작물. 우리 논작물의 대표 작물이 벼예요. 벼. 논작물하고 밭작물 이 애들을 우리가 보험 가입 단위는 농지입니다. 그런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이런 애들은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손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자 과손도 똑같은 거예요. 한 덩어리 개념이에요. 한 덩어리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과손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과손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방금 제가 이 예시를 든 거 여기가 마늘이 아니라 얘가 뭐였다? 사과였어요. 사과. 사과도 마찬가지로 분명 필지는 두 개이지만 얘는 뭘로 본다? 하나의 과손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전부 사과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사과가. 분명 필지는 한 개이지만 얘는 경계가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경우에도 우리는 몇 개로? 세 개의 과손으로 보험 가입을 세 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이 농지 또는 과손의 개념은 결론은 뭐다? 한 덩어리 개념이야. 덩어리. 자,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나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의 목적물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보험의 목적물. 자, 나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10배를 맺는 결과주예요. 결과주. 자, 우리가 방금 보험 목적물에 있어서 자, 포도다 그러면 나무도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즉 사과다. 그럼 사과도 나무 보험 가입을 합니다. 자, 누구도 복숭아도 나무 보험 가입을 해요. 감귤도 나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보험의 목적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1년짜리 나무가 우리 가수원에 있습니다. 얘도 간 여러분이 나무로 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니?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보험 대상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즉 얘가 나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결과주래요. 결과주. 결과주가 되어야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나무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주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 과실이 열리는 나무죠. 과실이 열리는 나무. 그러면 자 여러분 2년짜리도 우리가 사과는 열리죠. 그럼 이때도 걔는 사과가 열리니까 얘를 갖다가 뭘로 보겠다? 결과주로 볼 거니? 즉 나무로 볼 거니?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최소한의 조건이 뭐가 되냐면 바로 수령이에요. 수령. 즉 나이. 나무가 나이가 몇 살 이상 먹어야 돼? 최소한의 수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가 결과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과 있잖아요. 사과가 결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돼? 3년 이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결과주가 된다는 겁니다. 역시 자 배도 마찬가지야. 배가 결과주가 되려면 최소한 나무의 나이가 수령이 3년 이상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누구도 자 우리가 무화과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얘도 무화과도 최소한 4년 이상이 되어야 돼. 밤도 보험에 가입하죠. 밤은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야 돼. 호두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호두는 최소한 8년 이상이 되어야 돼. 이런 수령 있죠. 최소한의 적정 수령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과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결과주를 우리는 뭐 하냐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즉 열매로 맺는 결과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주만 우리 뭐 하게 되냐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과가 분명 3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수원에 사과가 2년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2년짜리가 몇 주가 있어요. 이 2년짜리는 결과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2년은 결론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년생을 뭘로 분류를 하게 되냐면 유목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린 나무. 유목으로 분류를 해서 2년생은 결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 피복제, 자, 부대 시설, 그 다음에 동산 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뭐뭐요? 자,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 피복제, 부대 시설, 자, 동산 시설. 얘들도 지금 우리가 다 뭘 보는 거냐면 보험의 목적물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보험의 목적물이 지금 그걸 자,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얘들은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 얘들. 자, 얘들은 방금 우리가 이제 하우스에서 뭘 제외한다? 딸기를 제외한다. 또는 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한다. 바로 그거예요. 즉, 얘가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 하우스 안에서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딸기가 추워요, 더워요, 물 먹고 싶어요. 뭘 제공해야 돼요? 물도 줘야 되죠. 추워요, 난방도 공급해야 돼요. 더워요, 냉방도 공급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 안에 이런 각종 자, 추워요, 더워요, 냉방, 환풍기도 해주세요. 이런 거 설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냐면 부대 시설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우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이 딸기를 그 안에서 재배한다고 그래서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 이렇게 구조체 있겠죠. 구조체, 뼈대. 그러겠잖아요. 자, 구조체. 자, 이 구조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조체. 그죠? 자, 이렇게 구조체. 이 구조체가 있겠죠. 하우스. 그럼 얘들은 우리가 이게 뼈대 있잖아요. 이 뼈대를 구조체라고 표현해요. 구조체. 그럼 얘를 위에서 덮어주는 우리가 비닐류 같은 거 있죠. 비닐류. 장기성, 물론 장기성 피오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쉽게 설명하면 자, 우리가 비닐류 또는 유리온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 자,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주는 거 있어요. 덮어주는 거. 위에다가 이 구조체 위에 덮어주는 거. 이걸 갖다가 피복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농업용 시설물이 자, 사고가 발생을 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구조체도 보상을 해주고 누구도 이 피복제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봐보시면 자, 구조체, 피복제, 부대시설 자, 봐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체라는 것은 기초 기둥보 중방 석가래 가로대 등 철골 파이프와 이어 관련된 부속 자재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면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은 시설 작물 재배용이에요. 시설 작물. 즉 딸기라든가 오이라든가 시설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와 피복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봤고요. 그다음 피복제 봐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하여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이런 자재들을 피복제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다음 부대시설 보겠습니다.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설치된 시설. 자, 얘를 부대시설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부대시설의 종류는 뭐가 된다고요? 부대시설의 종류는 난방시설, 급수시설. 그죠? 난방시설, 급수시설, 환기시설, 환기. 그 다음에 보온시설. 자, 그리고 밥도 줘야 되겠죠, 밥. 즉, 거름도 줘야 되겠잖아요. 자, 거름 주는 시설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액 재배시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다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하우스 안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자, 우리 과실을 분류하는 기계가 있겠죠. 즉, 선별기 있어요, 선별기. 그 다음에, 자, 직기류. 자, 냉장고도 있습니다. 책상도 있습니다. 자, 이 애들은 뭘로 보지 않는다? 부대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들은 막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별기, 그 다음에 창고, 좋은 창고 이런 애들은 다 우리가 뭘로 분류를 하는 거냐면 동산시설로 분류를 해서 얘들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아요. 부대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동산시설은 보험의 목적물이 아니에요. 동산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산시설의 종류를 한번 봐보시면 자, 저온 저장고, 선별기, 소모품, 이동 가능한 농기계 이런 애들은 어때요? 우리가 보험의 목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는 시설은 뭐한다? 부대시설이 아니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방금 설명했죠.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하여 우리는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순보험료를 세 사람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누구누구? 국가, 지자체, 그리고 누가 낸다? 계약자가 함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보험료 중에서 국가, 즉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지원해 줍니다. 그 나머지를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계약자 부담 보험료,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 자,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그 다음에 환급금, 자기부담금. 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자, 먼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료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험료 몇 프로야? 10%야? 11%야? 12%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보험료 산출식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본론에 가서 수도 없이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보험료 산출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영업보험료. 그럼 보험료 산출식이 어떻게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여기가 바로 해당되는 보험료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료율. 그리고 자 여러분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사고를 많이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할증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사고를 적게 내면 어때? 보험료 할인이 되는 거죠. 자 걔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하고 똑같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과손이나 또 농지에서 보험금을 조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할인. 그리고 보험금을 많이 가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손해율에 따라서 손해율 있잖아요. 손해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도 해주고 할증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할증을 할 때는 플러스, 할인할 때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우리 과소이나 농지에 방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보험료 할인해 줍니다. 얘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보험료 산출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물론 다 배울 겁니다. 그럼 보험료 산출식인데 바로 이 보험료율이에요. 보험료율. 그럼 이 보험료율은 어디에 곱한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료를 곱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산출된 게 보험료가 산출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보험료율은 계약자가 정하는 건 아니죠. 이 보험회사에서 다 어때요?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그럼 얘는 이 보험료는 각각의 지역별로 있잖아요.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별로? 품목별로도 보험료가 다릅니다. 품목별로도. 즉 사과보험하고 마늘보험은 당연히 보험료가 다르죠. 그래서 이 보험료고요. 그러면 이 계약자가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그죠? 그럼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자 어느 날 계약자가 마음이 변해서 그죠? 나 별로 이 보험 필요치 않아. 또는 뭐예요? 계약자가 잘못하여서 또는 회사가 잘못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죠? 효력 상실이 될 수 있죠?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죠? 또는 보험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날짜로 해서 이미 지나버린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내주지는 않지만 나머지 지금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환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환급해주는 보험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급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얘도 저희가 본론 시간에 가서 열심히 얘도 또 배울 거예요. 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산출해서 계약자가 이 영업보험료에서 보험료를 납부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계약자는 항상 뭐에 대해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 거 지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걸 차감하고 나머지를 계약자가 납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험료를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1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자, 체결이 되었는데 어느 날 누구에 의해서 본인
즉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또는 보험계약이 취소가 된다. 그러게 되면은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내줘야 된다. 그죠? 그렇죠. 즉 예를 들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까지는 보험료를 여기까지는 보험료를 환급을 해주진 않지만 이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개인 보험을 가입을 하다가 보험을 중도 해약하게 되면 어때요? 보험료 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보험료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급보험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환급보험료. 그래서 이 환급보험료의 발생 사유는 보험계약이 뭐하거나 무효이거나 또는 효력상실이거나 또는 해지가 되었을 때 누구한테요? 계약자한테 다시 내주는 보험을 갖다가 즉 환급보험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자기부담제도, 자기부담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고가 발생을 해서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 처리하게 되면 어때요? 본인한테도 얼마 일부 내라고 했죠. 그죠? 나한테도 한 20만 원 여러분이 선생님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일정 금액에 책임지는 돈, 걔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부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반대로 자, 손해가 1,0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10% 책임져. 10% 책임져. 그죠? 자, 제가 10% 책임져. 그러게 되면은, 자, 제가 10% 책임지는 거야? 그럼 내가 10% 책임져. 그랬을 때는 뭐예요? 돈으로 환산시킨 게 아니라 비율이죠. 이 비율, 이 10%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에서 가입자들한테 자기 부담금 제도 또는 자기 부담 비율을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계약자분들이 어때요? 아주 적은 것도 어때요? 그냥 냅둬버릴 수가 있죠. 방치해버릴 수가 있겠죠. 왜?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일정 20만 원까지 또 10만 원까지 내가 어차피 책임지니까 어차피 이거 보험 처리해봤자 보험금 못 받아. 그렇게 되면 어때요?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손해를 더 이렇게 경감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에서는 거의 모든 품목마다 계약자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자기부담금이라든가 자기부담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기부담금 한번 봐볼게요. 손해액 중 보험 가입 시 일정한 비율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보험자가 보상하더라. 그리고 자,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일정 비율이에요. 일정 비율. 내가 10%를 부담할 거야. 일정 비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은 돈으로 환산한 거, 그럼 자기부담비율은 %입니다. 그럼 이런 자기부담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소액 손해, 작은 것까지도 다 보험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액 손해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추출의 억제. 이 의미는 뭐냐면 봐보세요. 자, 제가 지금 하우스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손해액이 10만 원이야, 10만 원. 이런 10만 원까지도 꼼꼼히 우리가 보험 처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다 이거 조사 나가야 되죠. 그럼 우리 보험회사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우리 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거죠. 다 어차피 그 비용이 어디에서 다 지급이 되는 거니까 보험료에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 억제,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렇게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은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소소한 금액까지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올라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계약자 보험료 전략, 그리고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자, 얘는 뭐예요? 내가 뭐 보험 가입해놨는데 웬만한 것은 나 그냥 다 보험 처리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방치해버렸을 때는 내가 충분히 손해를 잘 막을 수 있었고 충분히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겁니다. 보험을 믿고. 자, 이게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자,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운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즉 계약자가 이 보험을 믿고 아예 내방치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도덕적 해이죠. 보험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 보험사고나 처리하면 되지. 이런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이런 자기부담금 제도는 있잖아요. 이 자기부담금 제도는 주로 어디에서 우리가 시설에서 주로 자기부담금으로 바로 이렇게 보험금을 산출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우리 농업용 시설물 하우스요. 농업용 시설물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얘를 보험금을 줘야 되죠. 얘의 보험금 산출식은 바로 어떻게 빼는 거냐면 손해액에서 뭘 공제를 하고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자기부담금을 산출해야 되죠. 그럼 이 자기부담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손해액 있죠. 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가 기본인 겁니다. 10% 기본. 근데 최저가 있고 최대가 있어요. 이때 최저 30에 최대 100만 원이에요. 자, 손해액이 5천만 원을 해서도 막 서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차감하지는 않아요. 최대 100만 원만 차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론 때 다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으로서 계약자가 일정액을 책임지는 걸 자기부담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정 비율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일정 비율. 예를 들자면 방금처럼 제가 사과를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차감을 합니다. 그럼 일정 비율, 계약자가 책임지는 비율이겠죠. 그러면 계약자가 책임지는 일정 비율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10%짜리가 있고 15%짜리 있고 20, 30, 40%짜리가 있습니다. 얘는 계약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제일 좋은 것은 10%죠. 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10%만 차감을 하니까. 근데 아쉽게도 10%용, 15%용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사과보험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약자한테 지급해야 할 이제 보험금이 있겠죠. 거기에서 일정 비율을 이렇게 차감하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 예를 들면 또 똑같이 자, 마늘이었다. 그럼 마늘이면은 피해율이 30%였어요. 30% 피해가 30%였는데 그 중에서 계약자가 10%를 내가 책임지기로 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자한테는 20%만 지급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 10% 차감하는 거죠. 이 차감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과 이 자기부담 비율 제도는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도 다 있습니다. 자, 물론 때로는 이 자기부담금을 전혀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방금처럼 농업용 시설물이 뭘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때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뭐예요? 이 자기부담금이라든가 자기부담 비율 제도는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제가 10%, 15%용은 잘 가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 10%용이다. 그러면은 10%용이에요. 자 10%용이다. 그러면 이 10%용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그랬죠. 10%용은 3년 연속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율이 120% 미만일 때 우리가 가입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용은 2년 연속 보험을 가입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율이 역시 120% 미만일 때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손해평가를 현장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우리 계약자들이 자기부담비율이 20%형이에요. 대부분 20%형입니다. 그럼 20%형인데 피해가 30%다. 그러면 그 30% 중에서 20%를 공제하고 얼마예요? 10%만 계약자가 보험을 받는 거죠. 그래서 피해 상태가 한 15%다, 한 12%다. 그러면 어때요? 계약자는 어차피 신고해봤자 보험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최소한이 어때요? 저 작은 손해는 그냥 계약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작은 손해. 자, 이렇게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도 똑같이 자기부담금 제도라든가 자기부담 비율 제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자, 구체적인 내용은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용어를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다시 언제 본론 시간 때 다 보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